안녕하세요. 자이언TV 이중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수 있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KB 자산운용의 차진호 팀장님과 함께 방송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한입 ETF 시간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테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AI 시대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AI 반도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반도체만큼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은 왜 이 AI 시대에 원자력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좀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을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AI 시대 그리고 원자력 이것이 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근 이제 미국의 산업용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에 이제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최고치에 이르다 보니까 평균 전력 단가 자체도 상당히 이제 높게 측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아시다시피 한 번에 막대한 양,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보통 한 권의 책을 읽고 좀 요약을 한다라는 부분과 만약에 한 100권의 책을 읽고 뭔가 그거를 요약하는 게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100권을 읽었을 때 우리가 내로 소비하는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소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막대한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력의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이제 최근 들어서 챗GPT를 활용해서 검색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챗GPT의 검색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하고요.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생성보다 한 60배 가까이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AI로 동영상을 만든다. 소라라는 그런 이제 있는데 상당히 이제 동영상까지 사실 만들게 되면은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기존보다 훨씬 더 이제 AI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이제 많은 전력의 소모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한 2,7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력이 미국 전체 전력의 한 4%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2026년 정도가 되면 이게 6%까지 이제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제 AI 산업은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32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규로 짓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80메가와트, 약 2배 이상 의 전력이 이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1위 기업인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초에 원자력 발전으로 가동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우리 돈 약 8,7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사실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2024년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저렴한 전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태양광, 이제 패널들을 좀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융합 기술 개발 회사인 헬리온 에너지하고 이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오클로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시대에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원활한 전력이 공급이 이제 핵심 인프라로 좀 자리 잡게 되고 있고요.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이 다시 이제 곽강을 받는 시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인 AI 반도체인데 AI 반도체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전력 없이는 AI 반도체가 못 돌아가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력의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석유, 석탄, 원자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자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원자력의 발전 원리
이게 약간 생소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으신가요? 사실 요거는 저희가 약간 뭐 저희 막 중고등학교 시절로 네. 약간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학창 시절로. 네네. 네. 조금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자력이라는 거는 원자를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 원소 기호라는 이렇게 큰 이제 표지가 있는 그거 네. 외웠었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 문과여서. 네, 보통 이제 원소 기호 외울 때 뭐 수해, 리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외웠었던 이제 뭐 노래도 만들어서 네. 외우고 뭐 이렇게 했었던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문송하네요. 뭐 양성자가 이제 한 개일 때는 수소, 네. 뭐 양성자가 네. 두 개일 때는 헬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양성자의 수가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원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성자의 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위 원소라고 부르는데, 뭐 수소 같은 경우에도 중성자가 이제 추가되면 중수소, 삼중수소 뭐 이렇게 이제 좀 바뀌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성자가 추가된 상태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동위 원소가 있는 반면에 이제 중성자가 추가되면 그 불안정함을 못 견디는 그런 친구들이 네네네네. 있습니다. 그 원소 중에서는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원자력에 사용되는 이제 우라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못 견디면 어떻게 되느냐? 핵분열을 통해서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핵분열을 하게 되면 더 작은 이제 원자핵 두 개로 이게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좀 찌꺼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물질과 에너지라는 걸로 방출하게 되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쪼개어서 부서진 이제 부스러기 안에 중성자가 또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럼 그 중성자가 다시 우라늄하고 붙으면 또 그게 또 핵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쇄 과정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연쇄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 분열하는 연쇄 과정을 잘 조절해서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나오는 이제 증기로 터빈을 이제 돌리게 되고, 이제 터빈을 돌리게 되면 그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그게 원자력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기체 상태의 증기를 좀 다시 냉각해서 물로 만들어서 다시 원자로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원자력 발전소들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자, 원소, 중성자, 양성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사실 저희 방송에서 하게 될 일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력과 하면은 이게 아까 저희가 뭐 무탄소 에너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대중적인 인식이 어떻냐라고 봤을 때는 좀 불안해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안정성이라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탈원전 이야기들이 특히 저번 정권에서 많이 나왔었죠. 네네. 지금 이제 원자력이 이렇게 다시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때는 원전을 없애겠다고 했었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는 친환경으로 변화한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례로 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이제 뭐 그런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탈원전 사이클로 좀 진입을 하면서 사실상 좀 최악의 시기를 좀 보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자력 발전이 이제 뭐 중단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주 자체도 좀 중단되다 보니까 뭐 그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되는, 그러면서 원전 산업 자체가 뭐 시장에서 좀 외면받았던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원전 산업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탈원전이 끝나고 친원전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게 사실은 좀 올해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EU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좀 탄소 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그렇죠. 이제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EU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을 좀 고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그 한계에 대한 지적들이 좀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뭐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전을 좀 대체하고자 원래는 LNG를 발전을 좀 원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LNG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러시아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전쟁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LNG의 에너지에 대한 수급에 대한 리스크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EU에서도 LNG가 원전을 좀 대체할 수는 없겠어.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확산이 되고 그래서 조금 그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좀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022년에 원자력 발전 산업 자체가 텍소노미라고 하죠. 즉 친환경 투자 기준에 이제 EU에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2월에 미국 하원에서 원자력 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 원자력 선진화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원자력 선진화법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 개발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신규 원자력 발전의 환경 영향 평가 기간을 좀 단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진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비용을 조금 낮추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폐쇄된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좀 장려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원 표결 결과가 365대 36, 거의 대부분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원자력 선진화법을 이제 좀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사실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좀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뭐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밤에는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뭐 날씨가 흐릴 경우에도 뭐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뭐 풍력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상당히 좀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좀 제한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기후적, 지리적 그런 제한들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내용이 확산되고 있고요.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생각보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적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조사에 따르면은 1kW당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한 12g 정도가 나오고요. 태양광이 27g, 해상 풍력이 한 24g으로 이제 원자력이 훨씬 더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탄소 발생이 거의 없는 상당히 작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원전이 이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소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데 원래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은 좀 지리적인 기후적인 그런 제한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좀 대체할 만한 대안으로 좀 강하게 떠오른 게 원자력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이 원자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정부의 태도나 이런 게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원래 탈원전을 좀 추진을 하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정부 당시에 이제 탈원전을 좀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부분들을 전면 철회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원전의 가동이 좀 다시 일어나거나 새로운 원전을 좀 다시 짓는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결과로는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이제 이러한 원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탈원전 폐기와 신규 원설 건설 기조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방침이라는 좀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좀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어떻게 보면은 핵심 발전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뭐 영화 드라마였죠? 미드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나 이런 데서 또 우리가 좀 원전의 위험성도 동시에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좀 기술적인 개발이나 이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 맞고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가가 낮고 효율적이지만 사실 한 번 사고가 나면은 이제 방사능 누출이라는 상당히 심각한 이제 안정적인 문제가 큰 에너지원은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기존의 원전의 안정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소형 원전이라고 해서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이라고 네. 불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원전은 안전사고 말고도 좀 단점들이 좀 있는데 이제 출력 조절이 좀 어렵고 원자로를 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의 건설 비용이 상당히 좀 비싸고 입지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소형 원자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뭐 가압기, 냉각제 펌프, 뭐 증기 발생기, 핵 연료 등을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모듈 안에 이제 조립해서 원자로의 네. 크기를 이제 상당히 작게 이제 줄인 획기적인 이제 그런 이제 뭐 발전 방식. 제품이다라고 네. 발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건설된 신고리 4호기 같은 경우에 전기 출력이 한 1,400메가와트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0메가와트. 물론 요거보다 더 작게 개발되는 것들도 지금 있긴 한데요. 뭐 보통 기존 원전 대비 한 5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자연 대류만으로 해도 이제 노심을 좀 냉각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강제 대류용 대형 펌프라든지 아니면 초대형 노심을 냉각하기 위해 필요한 초고압수도 사실 필요하지 않고요.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로 분류되는 사실 외부 냉각수 문제도 당연히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끓여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입지 선정이 일반 원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해서 뭐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작아지게 됐고 모듈 형식으로 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짧고 건설 비용도 획기적으로 좀 줄이고 저렴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장점으로 조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고 거기다 입지 선정도 자유롭고 네. 거기에다가 기존의 원전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SMR에 대한 개념은 뉴스에서 봤는데 네. SMR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SM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뭐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뭐 지역 난방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핵 추진 로켓 등에 좀 사용된다든지 그 활용 가능성이 사실은 무한하다라고 합니다. SMR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제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올라운더 플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획기적인 발명품이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재 사실 글로벌하게 80여 개의 SMR 모델이 좀 치열하게 경쟁을 거쳐서 네.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 이제 SMR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 상장된 뉴스케일 파워라는 업체입니다. 이제 티커가 무려 SMR일 정도로 대놓고. 대놓고 이제 SMR 뭐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2007년에 이제 설립된 SMR 설계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설계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서 이제 표준 설계 인증을 받은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과 유타 주립전력공사에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기반으로 해서 파트너십도 체결하고 전략적인 투자 유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자연 대류 가압 경수로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 밸류 체인에는 우리나라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BWX 테크놀로지 등이 이제 모듈을 제작하는 업체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고객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비상장 회사입니다. 테라파워라는 회사인데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제 3천만 달러를 출자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에 미국 에너지부와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와이오밍 주에 345메가와트급 이제 SMR인 나트륨이라는 이제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SMR에 물을 사용하진 않고요. 액체 나트륨을 냉각 방식으로 해서 원자로를 좀 설계하는 방식이라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순행식 원자로에 비해서 비용도 훨씬 더 좀 절감할 수 있고 방사성 오염 물질이 널리 퍼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훨씬 더 좀 높아지게 되는 이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주 SK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좀 투자를 유치해서 한국 정부와도 좀 긴밀하게 협력 중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관심 가져야 될 세 번째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가스 냉각 원자로 기술을 좀 개발된 SM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형 모듈식 원자로로 한 기당 80메가와트, 좀 상당히 작죠. 아까 보통 일반적으로 300메가와트라고 했는데 이 80메가와트고 이거를 갖다가 4팩으로 확장하면 320메가와트의 전기를 이제 생산할 수 가능한 설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텍사스주에 X200이랑 이제 건설 착수했고 2030년에 최초 호기 운영을 목표로 총 이제 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한정 KPS, 뭐 DLENC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체결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SMR의 이제 SMR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SMR 외에도 이 원자력 산업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 산업이 큰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다소 생소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나왔던 이제 SMR 기업 중에 한 곳은 심지어 비상장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투자하기 생소한 곳들도 많은데 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식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원자력 관련 산업의 좀 다양한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시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용어도 사실 생소하고 네, 어렵죠. 뭐 밸류체인과 관련된 걸 직접 스터디하기에도 사실 좀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ETF를 활용하면은 좀 뭐 보다 쉽고 간편하게 좀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KB자산운용에서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라는 이제 글로벌 원자력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ETF를 좀 오래전에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산업의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사실 우라늄 광물을 이제 채굴하고 유통하는 우라늄 생산 기업, 우라늄이라는 이제 것을 이제 원자로에다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 펠렛을 제조하는 연료 제조 기업, 그리고 SMR 기업과 같이 원자로를 설계하고 원자로 코어, 제어 시스템 등을 조금 제조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기업,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핵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업들, 이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전반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밸류체인 전반의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 이름에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제가 사실 기사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이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이 원자력과 관련된 아주 좋은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로 좀 들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 게 아니라 글로벌이라는 개념으로 좀 넓혀나간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이제 원자력 기술은 한때 사실 글로벌 최고였습니다. 뭐 전 세계에 통틀어서 원자로를 설계하고 건설까지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몇 개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관련 이제 발주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게 됐고 원전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원전 산업의 전반적으로 좀 축소된 경향들이 사실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과거에 중단되었던 국내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좀 재개가 되고 있고 신규 원전 프로젝트들이 좀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고 국내 원전 기업들의 뭐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이전보다는 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맞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원자로 비중은 사실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작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우라늄을 채굴하고 뭐 생산부터 원전 설계, 뭐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하기에는 사실 국내 투자로는 사실은 좀 한계가 띄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까지 투자를 범위를 좀 확대하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 이제 익숙한 국내 기업 비중을 좀 30% 정도까지 포함시켜서 좀 생소할 수 있는 투자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상품을 좀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비중이 한 30%, 그다음에 글로벌 비중이 한 70%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산업 핵심 기업 전반에 걸쳐 두루두루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뭐 원자력 밸류체인 아까 해주셨던 뭐 우라늄을
생산하러 간다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글로벌로 넓혀봤을 때 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투자하기에 더 적합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좀 보게 되면 생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종목 몇 개만 좀 소개 가능할까요? 네, 사실 아무래도 뭐 원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사실 원자력 발전소 갈 일이 없잖아요. 네, 뭐 그러다 관광지는 아니죠.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실생활에서 사실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많고요. 뭐 이렇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이해를 하고 가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종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카메코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카메코는 이제 캐나다에 본사를 둔 우라늄 생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라늄은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핵심 원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우라늄을 생산하고 정제하고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이제 카메코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고요. 사실 세계 최대의 우라늄 이제 생산 기업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네. 카자흐스탄에 있는 기업을 사실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도 있고 쉽지 않죠. 네, 리스크도 네.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 여러 곳의 우라늄 강산에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메코가 상당히 좀 좋은 대안 투자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BWX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BWX는 이제 미국의 다양한 원자력 및 방위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종합 원자력 기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원자력 발전소와 이제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핵 반응 제어, 방사선 보호, 기타 원자력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MR을 설계하는 기업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SMR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상당히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BWX는 사실 미국 내 거의 유일한 SMR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SMR 제조 관련 자국 내 공급망 재편에 대한 노력의 수혜가 가장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번째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국내 기업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많으실 텐데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해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 전반의 통합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는 SMR의 대장주인 뉴스케일,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에너지 파트너사로 이제 지분 투자 및 협약을 통해서 SMR 주요 기자재들을 이제 조금 공급할 예정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관련 국내 기업 중에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이제 연간 수주 가이던스에서 총 이제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SMR 관련된 매출이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SMR에 좀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생소하긴 한데 어쨌든 이 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기업들이 좀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AI 시대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과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은 에너지를 더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공급 중에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에너지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여러 국가들의 좀 적극적인 움직임, 좀 원자력 에너지를 좀 보듬어주고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사실 주가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ETF를 지금 당장 투자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 주가라는 것들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변하는 이제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테마들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AI 시대에서는 그 반도체가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좀 여겨지고 있는데 그 반도체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지금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좀 예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골드러시를 향할 때 모두가 이제 금을 캐서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던 사람이 아니고 청바지를 만든
그런 기업이다라고 그랬었죠. 하죠. 네. 이제 모두가 이제 금맥을 찾을 때 이제 청바지 회사를 봐라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AI 시대 모두가 이제 반도체에만 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청바지 같은 회사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며 이제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가이드북의 형태로 해서 KB스타 ETF 홈페이지에다가 누구나 이제 무료로 좀 다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이제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KB스타 ETF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관련된 가이드북을 좀 다운 받으셔서 직접 공부하시고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에 관심이 많고 투자하는 거를 즐기거든요. 재밌어하는 편인데 모르는 곳에 투자하면은 성과가 항상 안 좋았습니다. 뭐든지 아는 곳에 투자를 해야 성과가 좋았던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 이 에너지 분야, 원자력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B스타 ETF 홈페이지에서 이 가이드북을 다운받아서 한번 공부를 천천히 해보고 이 분야가 내가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이상으로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차진호 팀장님 나와주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중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